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우리 세무사 동차전반 세무회계 강의할 건데요. 아, 1차 시험 치느라 고생하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사실은 합격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올해 이제 1차 시험에 한 문제로 떨어져서 내년에 이제 뭐 동차를 노리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공부 열심히 하셔서 사실 이제 올해 이제 1차 시험에 합격했다고 할지라도 올해 이제 그 떨어지면 사실 2차 합격한 게 의미가 없잖아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그 1차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올해 동차로 끝내시도록 하시고, 상대적으로 이제 아깝게 탈락하신 분들은 내년에 또 동차하면 되는 것이죠. 올해 이제 합격하신 분들 중에 동차 못하신 분들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유예로 합격하나 내년에 동차로 합격하나 뭐 결과 똑같은 거잖아요. 어쨌든 열심히 좀 해주시고, 자, 우리 이제 첫째 날이니까 회계학 2부 세무회계 어떻게 하면 좀 잘할 건지 2차 시험 준비 요령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1차 시험하고 이제 2차 시험의 가장 큰 차이는 주관식이냐 객관식이냐예요. 객관식 같은 경우 여러분 문제를 풀었을 때 계산 문제를 풀었는데 보기에 정답이 없어.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계산해서 내가 실수한 것들 수정해 가지고 정답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2차 시험은 주관식이다 보니 내가 푼 답이 정답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이제 2차 시험 기출 경향을 보면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출제하신 교수님들이 아주 세부적인 항목을 요구해서 물었어요.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차감 납부세액을 구하시오 하면 그것만 이제 구하면 되는데, 그 차감 납부세액 구하는 과정 중에 이제 여러 것들이 고려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최근 2차 시험은 그 구성 요소들을 각각 물어 가지고 그 문제의 이제 구성 요소를 정확하게 맞추면 점수를 주고 안 맞추면 점수를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채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작년에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인제 그 계산 과정을 좀 써서 부분 점수를 인제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지만, 작년 2차 시험만 놓고 본다면 부분 점수를 거의 안 주셨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세부적으로 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그 부분 점수 인제 없다고 가정한다면 그 물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겠죠. 근데 인제 사실 뭐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산 문제의 내용을 모든 걸 정확하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놈 2차 시험은 정확한 정답을 받아야만 도출해야만 점수를 줄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번 풀어 가지고 인제 한 번 푼 건 절대로 시험장 가서 실수할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주려면 똑같은 문제를 최소한 3번은 풀어야 돼요. 한 번 풀고 시험장에 가면 내가 오늘 인제 수업 들었고 오늘 오후에 복습해서 이걸 맞췄으니까 '일 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시험장 갔어도 맞추겠지.'라는 생각은 조금 오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좀 여러분들 이제 3번을 인제 푸셔야 되겠다. 그때 3번은 우리 수업하고 당일날 바로 복습해서 한 번 푸실 것이고, 그다음에 인제 1-2달 뒤에 우리 인제 종합반 종강할 때 한 번 더 풀고, 그다음에 인제 막판에 2차 시험 들어가기 전에 인제 또 한 번 풀고, 요렇게 꼭 3번을 인제 풀이하셔야 되겠고, 그때 인제 그 이 3번의 문제를 풀 때요 어떻게 좀 하시면 좋으냐면, 우리 인제 그 학원에서 인제 2차 시험 답안지 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문제 풀 때는 그 내가 지금 2차 시험정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렇게 해서 문제 다 풀고 나선 뒤에 인제 해답이 있으니까 해답 보고 인제 여러분들이 인제 채점을 인제 스스로 해야 돼요. 그렇게 인제 했을 때 맞추는 내용도 있을 거고 틀리는 내용도 있으면 그 틀린 내용이 뭔지를 꼭 표시를 해 둬야 돼요. 왜냐하면 인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풀 때는요 뭐 대부분 인제 맞출 것인데 수업 듣고 금방 푸니까. 근데 그럼에도 틀린 것들이 있다면 이 나의 뇌구조상 이게 뭔가 정확하게 아직 숙지가 안 된 거예요. 혹은 나의 뇌구조에서 이걸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겠지. 근데 우리 세무회계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으로 '아 내가 옛날에 이걸 틀렸지. 다시 볼 때 그거 봐야지.'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꼭 나만의 인제 답안지를 만들고 그 답안지에 맞춘 게 뭔지 틀린 게 뭔지, 나중에 2 회독 3 회독 할 때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건지 인제 뭔지 이를 인제 표시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인제 특히나 인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인제 답안지를 작성하다 보면 많이 틀리는 주제가 있고 상대적으로 잘 맞춘 주제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인제 2 회독 3 회독 하면서 시간이 인제 충분하다면 우리가 1 회독 할 때 풀었던 문제를 전수로 2 회독 3 회독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확률이 높을 거예요. 우리 인제 2차 준비하는 기간이 짧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답안지를 보고 '내가 2 회독 할 때 요거는 인제는 안 풀어도 되겠다.'
근데 요거는 좀 많이 틀렸으니까 풀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이해독할 때 다시 틀린 게 있다면 3회독 더 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1회독 문제 푸는 수가 100이었다면 2회독 시 문제 푸는 수는 한 80으로 좀 줄어야 될 것이고 3회독일 때는 한 60%로 이제 줄어서 내가 잘하는 거는 이제 조금 이제 2회독, 3회독 할 때는 안 풀고 조금 약한 부분을 더 풀고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물론 이제 뭐 본인이 좀 복습을 굉장히 빨리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전수로 더 다 풀면 뭐 그건 당연히 베스트인 것이겠죠. 그게 안 된다면 그렇게. 그래서 일단 중간 요약하면 제가 부탁드린 게 두 개예요. 꼭 교재에 있는 문제 한 번 풀었다고 끝내지 말고 2회독, 3회독 최소한 3번은 풀어야 시험장에 가서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풀 때마다 꼭 내가 2차 시험장 와 있다고 생각하고 답안지 작성하고 다시 거기에 본인이 꼭 채점을 해서 OX 표시해서 뭘 잘 틀렸는지를 좀 구분하자. 그거 이제 첫 번째 중간 좀 설명드렸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 이제 그 2차 시험은 문제 양이 많아요. 회계사 시험은 한 이제 2시간 정도 시간을 주고 세무사 시험은 이제 1시간 반의 시간 주잖아요. 회계사 시험도 이제 상당히 양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2시간의 이제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다 풀고 나오시는데, 이 세무사 시험은 1시간 반이기 때문에요. 다 풀지 못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 거냐, 인 것이겠죠. 그때 이제 가장 빨리 푸는 왕도는 정확하게 알면 돼요. 내가 세무회계를 많이 복습을 해가지고 잘 알면 당연히 이제 뭐 금방 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동차생이기 때문에 아직 완벽한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이고, 그렇다면 뭐 답안지 작성을 요령 있게 잘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고 이제 실제로 이제 기출 문제 이제 시험장에 갔다면 문제를 보시고 이제 그 작년 2차처럼 물음이 굉장히 세부적이에요. 물음이 굉장히 세부적이라면 계산 근거를 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적으시고, 상대적으로 이제 물음이 이제 한 6개를 고려해서 마지막 정답을 구해야 된다면 6가지 요소를 문제 잡고 마지막 정답을 묻는다면 가운데 6가지 요소 산출하는 과정 중에 부분 점수가 있을 수가 있겠지. 그렇다면 계산 근거를 어느 정도 더 주셔야 부분 점수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문제의 출제 유형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성격이니까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어쨌건 혹시라도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6가지 요소를 고려한 마지막 정답만을 요구했다면 그때는 꼭 부분 점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산 과정을 어느 정도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 계산 과정을 어떻게 쓸 건지 시험장에 가서 고민하면 시간이 없겠지. 그래서 평소에 문제를 풀 때 요 내용이 나온다. 감가상각비 문제가 나왔다. 지급이자 송금물산인 문제가 나왔다. 수입배당이익 물산인 문제가 나왔다. 등등 같이 뭐 충당 문제가 나왔다 등등 같이 어떤 주제가 주어졌을 때 그 주제에 내가 답안지 양식을 어떻게 작성할 건지를 정해 놔야 돼요. 물론 뭐 지금 당장에는 여러분이 거기까지 하시기 힘드시겠지만 일단은 제가 이제 칠판에 이제 앞으로 수업을 할 때 판서로 같이 풀 거예요. 풀 때 제가 적는 내용이 이제 가장 기본으로 하시고, 제가 적는 내용보다 더 많이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더 많이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를 좀 더 이제 축약해서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만의 풀이 방법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돼요. 딱 보는 순간 요거 줬고 요거 줬고 요렇게 줬고 이런 식으로 돼야 제한된 시간 내에 이제 풀 수가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사실 작년 2차처럼 그렇게 나오면 뭐 굳이 계산 근거를 상세히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게 나왔을 때를 이제 우리는 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만의 풀이 방법이 확고히 좀 숙지가 돼 있어야 되겠다. 픽스를 해야 되겠다. 그거 이제 힘들다.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 중에 푸는 대로 이제 똑같이 풀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복습하실 때 우리 이제 교재에 보면 올해부터 이제 제가 올해 이제 세무회계 교재 다시 이제 만들었는데, 그 세무회계 교재 보시면 이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답이 있고 해설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해답이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딱 적어야 될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부분 점수를 안 줄 것 같으면 해답도 상세히 적을 필요 없어요. 최종 정답만 확실하게 도출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부분 점수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성격의 문제라면 해답
앞에 적혀 있는 내용이 내가 시험장 가서 적어야 될 내용이구나.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있는 해설은 제가 수업 시간 중에 문제 풀면서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이제 교재에 할자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복습을 하실 때 제가 수업 시간 중에는 뭐 해설을 다시 같이 읽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것들 그냥 쭉 문제 풀면서 말로 설명할 것이고, 복습하실 때는 어떤 주제가 좀 막힌다라고 하시면 그 주제의 내용을 뒤에 해설을 찾으시면 다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을 것이니까 해설만 열심히 정리를 하셔도 뭐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싶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양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그 수업 시간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로 정해져 있죠. 오늘은 뭐 이렇게 6시 첫날이니까 6시까지 할 건데, 내일부터는 한 20분 정도 더 하시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까요? 20분 다음에 난 환불할 거다. 손 한번 들어볼게요. 저기 이렇게 머리 만지신 분인데 그건 아니고, 예.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한 번도 손 드신 분 없었어. 순간 당했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할 것이고, 가급적 뭐 20분 더 하지는 않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고, 우리 이제 수업은 그 아시다시피 이제 법인세는 이제 실강으로 하고, 그다음에 소득세 부가세는 이제 온라인 강의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게끔 이제 하는 거 잘 아시죠? 그때 이제 법인세 이제 강의할 때는요, 제가 이제 1월에도 이제 우리 세무회계 수업을 한 게 있어요. 그때 이제 수업은 우리 교재 문제가 이제 세 등급으로 나눠 있거든요. 기본, 그다음에 이제 동차, 유예.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기본은 당연히 해야 될 문제인 것이고, 동차는 동차생들이라도 요 정도까지는 풀어주라라고 돼 있고, 그다음 이제 유예라고 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좀 공부할 시간이 많은 유예생분들은 우리가 이제 합격의 확률을 올리려면 좀 더 범위를 넓혀야 되겠지. 그런 차원에서 요 문제면 좀 유예생들만큼은 그래도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중에 이제 스스로 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아마 그 작년에 이제 유예에서 아깝게 탈락하고 올해 이제 3차생의 이제 컨셉으로 합격하셔가지고 이제 동차를 노리신 분들 계실 거라면 세무회계 실력이 상당하니까 좀 유예까지 이제 넓혀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처음으로 2차 시험에 준비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준비 시간이 짧잖아요. 그러면 약간 리스크를 져야 되겠죠. 과거 기출문제 보면 가끔 어렵게 나올 때 있는데, 어렵게 나오더라도 너무 어려운 주제들이 다 한꺼번에 쏟아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게 나오더라도 우리 교재에 있는 동차라고 표시되어 있는 문제만 정확하게 풀 수 있으면 합격 안 된 큰 지장이 없었어요. 과거의 이제 경험 확률로. 그럼 이제 올해도 이제 그럴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한다면, 동차생분들은 그러한 확률적 약간 리스크를 지고 전범위를 가지고 가시기보다는 교재에 있는 유예라고 표시되어 있는 물은 좀 생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할 때는 그렇게 이제 그 유예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생략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1월 반에서는 이제 제가 그 수업을 할 때 법인세가 한 22번, 23번 이 정도 이제 수업을 했는데, 동차반에서는 한 18번 정도에 이제 완강하려고 하는데, 작년에도 이제 동차생용 이제 강의를 했지만 18번에 못 끝나고 19번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18번 내지 19번 해서 많으면 한 번 정도 보강은 있을 수 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안 도와주면 2번 보강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한 번 보강 정도로 끝낼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그러려면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계신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해하셨죠? 라고 하면 고개를 위아래로 건드려 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집에도 일찍 갈 수 있고 보강도 없고. 근데 여러분이 계속 이제 안 좋은 표정을 들고 있으면 좀 더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무조건 뭐 그렇게 고개를 위아래로 끈덕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좀 집중해서 수업을 같이 해주시고, 좀 수업할 때 참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틀리면 질문하실 거 있을 건데, 수업 시간 중에는 질문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가 이제 쉬는 시간 중에 이제 질문하시면 좋겠고, 그때 우리가 진도를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 그 쉬는 시간 중에 너무 오래 질문하면 그 다음 시간이 늦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 이번 시간에 배워가지고 의문이 있는 것들, 그러면 이제 2교시, 3교시 수업할 때 수업을 못 쫓아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가급적 쉬는 시간 중에 이제 질문하시면 제가 알려드릴 것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어제 배웠던 거
그저께 배웠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꼭 쉬는 시간 중에 질문 안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수업 끝나고 나면 항상 제가 바로 나가지 않고 여기 교탁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제 배웠던 것들은 이제 여기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가끔 보시면 선생님이 힘드신데 뭐 이렇게 오늘도 음료수 사셨네. 더베 아주 훌륭한 학생이에요. 올해 동차 반드시 하실 분이고 수업 끝나고 나서 질문하실 때 뭐 이렇게 꼭 안 사가지고 오셔도 질문 답변해 드려요. 하지만 이제 가지고 오면 좀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 이 정도로 해서 제가 여러분이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렸고, 다른 거 질문사항 있으시면 나중에 쉬는 시간 중에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법인세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우리 이제 법인세 이제 1장은 여러분들이 개론부터 객세 하면서 많이 이제 공부했던 파트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아주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을 것이고 기존에 했던 설명에 조금 더 이제 응용된 내용들이 이제 추가로 되는 그 정도일 것이다. 자, 오늘은 큰 부담이 없으실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우리가 1장의 내용 중에 이제 그 2차 세무의 계산에 필요한 것들 위주로만 설명드릴 거예요. 우리 이제 2차 시험은 주로 법인의 각사소득이 출제가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미완료 소득, 청산 소득 이런 것들은 잘 출제는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당장은 이제 각사소득만 신경을 좀 쓰시고 그때 각사소득을 이제 구할 때는 법인의 사업연도가 있고 법인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정해질 거냐면 기본적으로 그 법인의 정관 등에서 사업연도를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르는 것이고 정관 등의 규정이 없다면 그때는 법인이 스스로 신고를 해야 될 것이고 근데 만약 신고마저도 안 했다면 강제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2차 시험에 어떤 A라는 법인이 정관의 사업연도 없고 특별히 신고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제 보라라는 그런 뜻이겠죠. 자, 그때 이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응용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밑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기 모니터에 띄운 내용에는 그 교재에 이제 페이지 다 적혀 있으니까 그 페이지 보시고 어느 부분 설명하는 건지 꼭 체크를 좀 해주세요. 수업만 듣고 모니터만 보고 나중에 표시가 안 돼 있으면 복습할 때 뭘 복습해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우리 이제 1장 4쪽에 보면 이제 사례 있는데 내국법인으로서 정관상사업연도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래요. 그러면 이제 이 법인의 사업연도는 원래는 이렇게 1년이 돼야 되겠지만 이 법인은 올해 첫 연도 여기 요 연도에 설립 등기를 했대요. 그러면 얘가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과세관청은 요 날이 이 법인의 출생일, 생일의 관점이라는 것이겠고 그래서 이제 요 날부터 이제 일기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 일기는 4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다만 이제 두 번째 연도부터는 원래대로 이제 1년씩 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그 법인의 설립 등기일로 한다. 외국 법인은 2차 시험하고 상관없으니까 넘어가시고. 다만 이제 별표에 보면 이제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법인을 설립할 때는 보면 통상 설립하는 비용들이 많이 들겠고 그러한 비용들도 이 법인의 송금 등으로 인정받고 싶을 것인데 문제는 1기 사업연도 이전 간의 거래이다 보니까 1기의 손금이나 입금으로 기속할 수 없는 문제가 있겠죠. 세법 특례를 둬서 설립 등기 전 발생한 손익을 1기에 기속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그렇게 1기에 기속시켰을 때만큼은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설립 등기일이 아닌 언제로 최초 손익 발생일로 이제 하는 것이겠고 따라서 이제 요 기간의 손익을 기속시켰다면 이제 이 법인의 사업연도는 2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되는 것이겠죠. 여기까지 1차 때도 많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별표의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금방 했던 설립 등기 전 손익을 일기 기속시켰으면 최초 손익 발생일부터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지. 자, 그때 이 내용이 이제 2차 시험에 이제 어떻게 잘 출제가 되냐면 주로 이제 2차 시험에서 시험에 나오는 이제 회사들은 주로 사업연도가 1년인 놈이 나와요. 사업연도 1년. 근데 이제 가끔은 사업연도가 1년이 아닌 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또한 사업연도는 본래의 사업연도는 1년이지만 올해가 첫 과세기간이어서 1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뭘 주의해야 될 거냐를 미리 주관식으로 요 4가지 암기를 해주세요.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연도 1년이 안 되는 회사들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는데 그거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어디에 영향을 미칠지를 확실히 머릿속에 숙지가 안 돼 있으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4가지 항목이 대표적인 것이니까 꼭 외운다. 주관식으로 외우세요.
자, 가장 중요한 게 기업 업무 추진비. 여기에서 뭐 시험에 가장 잘 나오죠. 우리 이제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한도 계산할 때 기초 금액이 일반 기업은 1,200, 중소기업은 3,600인데 이거 어디까지나 1년간의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자가 정관 사업연도가 6개월이라든지 혹은 1기여서 사업연도가 6개월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꼭 12분의 사업연도 월수, 월할로 계산해야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이제 월수 계산할 때 이제 뒤에도 배우겠지만 시작한 달 전체 이제 사업연도 기간이 한 달 안 되면 한 달로 인정해 주는 거 아시겠죠? 그럼 이제 아까 했던 2월 6일 날 손익 발생했으면 2월 달 집어넣는 컨셉으로 11개월로 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업무형 수용차에 대한 이제 계산할 때 우리 업무형 수용차 이제 중요한 숫자가 첫 번째가 업무형 수용차 감가상각비 한도가 800이죠. 그때 그 800도 1년간 800인 거예요. 1년간. 또한 우리가 이제 업무형 수용차 이제 그 업무 관련 비용을 구할 때 일지를 이제 적은 경우에는 일지 상위 비율로 하지만 일지를 안 적은 경우에는 얼마까지 인정한다? 1,500까지 인정하는 것이죠. 그때 그 1,500도 1년간의 금액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800이나 1,500에 대해서 다시 12분의 4년도 월수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가 이제 산출세 계산. 우리 이제 항상 법인세는 이제 과세 표준에다가 이제 세율을 곱할 때 4단계 누진 세율이잖아요. 9, 19, 21, 24%. 그때 이제 사업연도가 짧으면 과표가 적고 과표가 적으면 낮은 누진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 세법은 1년이 안 되는 기간에 과표를 하면 1년으로 환산하게끔 하고 있죠. 그래서 과표에다가 월수분의 12 해서 이제 1년으로 환산하고 거기에 누진세를 한 다음에 다시 2분의 월수. 요거는 뭐 2차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되었어요. 나중에 요게 특히나 중요한 동네가 어디냐면 나중에 이제 법인세 제일 뒷부분에 할 중간연합이에요. 중간연합. 그래서 중간연합할 때는 우리 이제 단기 실적, 중간연합은 이제 전기 1년치 낸 거에 반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당년도 6개월의 실적에 대해서 계산은 단기 실적 기준 계산도 있잖아요. 작년에 이제 우리 세무사 2차 시험 출제되었던 내용인데 그렇게 이제 단기 6개월 실적 기준으로 계산할 때는 반드시 6개월치의 과표인 것이니까 이 규정이 적용이 돼줘야 될 것이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인데 우리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사유를 둘로 구분해요. 일시적이냐? 일시적이라는 얘기는 조금 전처럼 원래는 사업연도가 1년인데 올해가 첫 연도여서 1년이 안 된다든지 혹은 중간에 사업연도를 변경하면 이제 중간에 비는 기간이 또 우리가 4업년도를 인정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원래는 1년인데 올해에 한해서만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때는 1년치 한도를 구한 다음에 월할 상각으로 이제 한도를 계산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우리 회사의 이제 정가정 사업연도가 6개월에서 매번 6개월이다. 매번 6개월인 경우에는 그때는 환산 내용 연수라는 걸 적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그 GS 모의고사 아시죠? 우리 이제 그 모의고사 이제 쳐서 좀 연습하는 그런 과정. GS 모의고사에 요거 가끔 내요. 요거 가끔 내면 학생들이 이거를 다 제대로 반영을 잘 못해요. 수업 시간 중에 주관식으로 외우라라고 했지만 막상 이제 그 오다 외울 게 많다 보니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실수를 꽤 많이 하는 것이니까 좀 외울 수 있으면 외워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연결해서 소개를 하면. 이러한 개념, 특히나 이제 여기 산출세 개념 있잖아요. 여기 이제 소득세하고 구분해야 될 것인데, 우리 소득세는 사업연도라고 안 부르고 뭐라 불러요? 과세기간이라고 부르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강제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픽스가 돼 있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근로자가 7월 달에 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올해 7월부터 소득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자의 근로소득, 그건 6개월치 근로소득이니까 소득세도 이렇게 연으로 환산해요. 그런 것은 없다. 소득세는 애초에 과세기한이 1년이기 때문에 7월 달부터 벌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1년간 번 소득으로 봐서 연환사하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법인세에만 이제 사업연도가 1년이 아닌 6개월, 뭐 8개월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에만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이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는 이제 그다음 좀 넘어가서 8조. 이게 세무조정 방법을 볼게요. 자, 우리 이제 각사소득 어떻게 구할 거냐인데 뭐 잘 아시겠지만 기본 개념 확인해 보면
우리 이제 법인들은 1년에 많은 거래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거래 중에 순자산이 증가하는 거래도 있고 순자산이 감소하는 거래도 있을 때 회계학에서는 그것을 수익이나 비용으로 이제 장부에 이제 기록하게 될 것이고 세법은 그러한 금액들을 입금, 손금으로 이제 보게 될 것인데 문제는 이 회계학의 수익 비용과 세법의 입금 손금이 거의 대부분 유사하지만 100% 같은 게 아니라 일부 차이가 있죠. 그럼 일부가 차이가 있었을 때 회계학의 당기순이익과 세법의 각사소득을 어떻게 구할 거냐? 그때 만약 회계학 기준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세법 기준으로도 장부를 작성하면 매번 2번이나 장부를 작성해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현재 세법은 장부를 작성할 때는 회계학 기준으로만 작성을 했다가 나중에 법인세 신고할 때 회계학의 숫자들하고 세법의 숫자가 다른 금액들이 있으면 그 다른 금액들만 조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러한 조정을 우리는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수익 항목과 관련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북은 수익인데 세법은 입금이 아닌 걸로 보면 입금 불산입 뺄 것이고 세법은 입금인데 북이 수익이 아닌 걸로 보면 입금 산입으로 더할 것이고 밑에 있는 손금도 마찬가지 항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법인의 입금, 이 법인의 손금을 구해서 각사수득 구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입금에서 손금을 빼서 구하는 방법을 직접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법인세는 이렇게 하지 않죠.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간접법으로 해요. 간접법이란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있으면 이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회계학의 이익이고 오른쪽이 세법의 이익인데 회계학의 이익과 세법의 이익은 기본적으로 일치할 것이지만 금방 했던 요 항목들 때문에 차이가 날 것이니 그 항목들을 바로 반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입금 산입은 더하고 손금 불산입도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금 불산입은 빼고 손금 산입도 당연히 빼야 된다는 건 뭐 그 정도 이해하시죠? 그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더해서 구하는 것을 가산조정, 빼서 구하는 것을 차감조정이라고 하고 둘 합쳐가지고 이제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될 것. 우리 세법에서는 가산이냐 차감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입금 산입으로 가산이냐 손금 불산입으로 가산이냐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여러분들 중에 선생님 네가 칠판에 문제 풀 때 입금 산입이라고 썼는데 나는 손금 불산입을 생각한다. 잘못 푼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상관없어요. 입금 산입으로 가산이든 손금 불산입으로 가산이든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똑같은 개념이다.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2차에서 중요한 건 이러한 이제 이 세무정들은 반드시 과세관청에 알려줘야 될 것이고 알려줄 때 전화로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서식에 기재해서 알려주게 될 것인데 그때 그 서식이 뭐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그래서 우리 이제 2차 심의 법인세 문제는 주로 세무조정 하시오를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작성하시오로 나와요. 그래서 요거 이제 앞으로 많이 여러분들 작성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주의할 게 이러한 이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이 법인의 세무정을 전부 다 모아둔 표인 것인데 모든 세무정 중에 딱 두 가지는 안 들어가요. 그게 뭐하고 뭐다? 기부금 한도 초과하고 기부금 한도 초과 2월 송금 산입의 세무정, 즉 기부금 한도 세무정 결과만큼은 여기 이제 안 들어가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 뭐 1차 때도 공부했을 거예요. 중요한 개념이고, 당장에 이제 여기에 처음 듣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나중에 3장 기부금 파트에 가서 얘들은 왜 안 들어가는 건지를 따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해 안 되시는 분은 넘어가셔도 좋겠다. 그다음 두 번째. 결산조정 신고중인데 자 요건 이제 별로 안 중요하지만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용어의 정의를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결산조정이란 단어하고 결산조정 사항은 다른 거야. 기본적으로 결산조정은 분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조정하고 신고조정 사항은 다른 거예요. 신고조정은 뭐다? 세무조정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이고 신고조정 사항은 별도의 개념인 것이겠죠.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용어의 정의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법, 법인세를 잘하기 위한 가장 기본 개념 여기 참고라는 표 있죠. 요 개념을 꼭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기본적인 기본. 자, 뭔 얘기인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 회사가 이제 올해 매출을 100원 했어요. 그럼 이제 순자산 증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세법상으로도 그것은 입금일 거예요. 그래서 매출했다. 순자산의 증가 입금이고 각사소득이 이제 100이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이 각사소득 100을 만드는 방법에 몇 개가 있느냐? 2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그렇게 매출한 금액은 부계 수익으로 분계했을 것이고 이렇게 부계 수익으로 분계하면 당기순이익이 100이 될 것이고 각사소득도 100이니까 당기순이익 100, 각사소득 100이면 양자의 차이가 없죠. 그럼 우리는 세무조정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만약 회사가 이제 붕괴를 누락해가지고 여기 수익으로 안 잡았대요. 그럼 당기 순이익은 0인데 세법상 소득은 100이니까 그때는 어떻게? 입금 산입에 가산 조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결국 세법상 소득 100을 만드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 것이다? 두 가지. 첫 번째, 부계 수익으로 붕괴하는 방식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부계 수익을 안 했으면 입금 산입하는 방식. 소득을 구성하는 방법 몇 개? 붕괴하는 거 하나, 입금 산입하는 거 하나. 이해되시죠? 자, 그때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붕괴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당기 순이익이 변해서 아주 큰 차이가 발생하겠지만, 세법은 붕괴하면 세무조정 안 하면 되고 붕괴 안 하면 세무조정 하면 되니까 붕괴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세법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붕괴와 여기 있는 세무조정은 세법적으로 본다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회계학상으로는 다르겠지만 세법적으로는 같은 것이다. 아시겠죠? 붕괴했으면 세무조정 안 하면 되고 붕괴 안 했으면 세무조정 하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법의 관점에서는 항상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은 동일한 관점인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죠? 그다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 질문하신 분들이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 이제 나중에 배울 퇴직연금 충당금이 있죠. 우리 퇴직연금 충당금은 결산조정 사항이에요, 신고조정 사항이에요? 신고조정 사항이에요. 신고조정 사항. 퇴직연금 충당금은 이제 신고조정 사항이라는 뜻은 이제 뭐냐? 부계 세법상 손금이 있는데 부계 비용하지 않았을 때 그때 뭐 할 수 있다?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게 이제 신고조정 사항이고. 상대로 이제 결산조정 사항이란 세법상 손금이 있는데 부계 비용하지 않으면 손금 산입의 세무조정 할 수 없는 게 이제 결산조정 사항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신고조정 사항이란 뭐냐? 신고조정 사항이란 신고조정으로 세무조정으로 손금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어떤 질문을 가끔 하시냐면 선생님 퇴직연금 충당금 연충은 네가 신고조정 사항이라고 하지 않았니? 신고조정 사항이니까 신고조정 손금 산입으로만 손금 먹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고조정 사항이란 손금 산입으로 손금을 먹을 수 있는 사항인 것이지 손금 산입으로만 손금이 되는 항목이라는 뜻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금을 대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비용을 적는 방법도 하나 있고 손금 산입하는 방법도 하나 있는데 신고조정 사항은 그 두 가지 방식이 다 가능한 놈이 신고조정 사항인 것이고 상대적으로 결산조정 사항은 손금을 먹을 때 둘 다 가능해. 붕괴해야만 가능해. 붕괴. 장부에 적어야만 가능한 게 결산조정 사항인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결산조정 사항은 붕괴해야만 송금되는 한 가지 방법만 인정하고 있고 신고조정 사항은 두 가지 비용으로 하는 방법이든 송금 산입하는 방법이든 둘 다 허용하고 있는 개념인 것이다. 그래서 신고조정 사항이라고 해서 꼭 손금 산입으로만 송금 먹는 건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제는 이제 결산조정 사항 신고조정 할 건데 우리 이제 1교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요거죠. 뭐 앞에 것들은 뭐 사실 그렇게 시험 잘 안 나오고 요거는 뭐 시험에 2차 시험이 너무나 중요한 잘 해야 될 내용인 것이죠. 자, 공부해 보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해될 게 우리가 이제 세법에서 신고조정 사항이니 결산조정 사항이니를 할 때 기본 전제는 뭐냐면 요 사건이 입금이고 손금이 맞다는 거야. 올해 입금도 아니고 손금도 아니야.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신고조정 사항, 결산조정 사항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입금이나 손금을 먹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는데 붕괴해서 먹을 수도 있고 세무조정해서 먹을 수 있는데 둘 다 될 거냐 두 개 중에 하나만 될 거냐에 관련된 얘기인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가 올해 입금이고 올해 손금이란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때 그러한 입금과 손금인 것은 맞는데 입금과 손금인 것은 맞는데 핵심은 어느 연도에 입금 송금이냐 시점이 언제냐가 메인 개념인 것이다. 아시겠죠? 그때 신고조정 사항이란 것은 그 놈 입금 송금이 돼야 될 시점이 법에 딱 정해져 있는 거야. 만약에 이 사건의 입금 송금이 24년도다라고 정해지면 24년도에만 입금 송금이 되고 다른 연도에는 입금 송금이 안 된다는 뜻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결산조정 사항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송금 파트에만 있는 건 아시죠? 송금 파트에만 있는데 그놈 송금이 원래는 24년도에 송금이 돼야 되지만 25년도에도 혹은 26년도에도 손금이 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이제 결산조정 사항이에요. 이게 이제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개념을 조금 전에 했던 이제 관점하고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먼저 우리 이제 신고증상 이 사건의 손금이 기속 시기가 24년도로 강제돼 있대요. 24년 올해. 그럼 24년도에만 송금이 돼야 되고 25년도에는 송금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24년도에 반드시 송금이 돼야 될 때 첫 번째 부계 비용을 했네. 그럼 부계 비용을 했으니까 아까 우리 송금 먹는 방법 두 개 중에 하나를 한 것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근데 이제 두 번째 부계 비용으로 분계를 안 했다는 거야. 비용으로 분계를 안 했을 때도 반드시 이 법인은 24년도에 송금이 돼야 돼요. 비용으로 안 했는데도 24년도에 반드시 송금이 되려면 꼭 뭘 해야 되겠다? 손금 산입의 세무조정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두 개의 방법 중에 부계 수익이나 비용으로 분계를 안 한 경우에는 반드시 입금 산입이나 송금 산입의 세무조정에서 올해 년도의 입금이나 올해 년도의 송금이 반드시 되라라는 뜻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꼭 송금산입, 입금산입 해야 된다. 이 의미인 것이다. 근데 그에 반해서 자, 이 항목은 24년도에 손금이 될 수 있는 건데 반드시예요? 이후에도 돼요? 이후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손금으로 인정받는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면 법인은 저 어느 년도에 송금이 되고 싶어요? 라고 과세관청에 선택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때 세법은 그 선택의 의사표시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장부에 적어서 하라는 거예요. 장부에 적어서 너가 24년도에 송금되고 싶으면 24년도에 장부를 적고 25년도에 송금되고 싶으면 25년도에 장부를 적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 여기 우리 회사가 24년도에 순금이 될 수는 있는데 24년도에 장부에 비용을 안 적었대. 장부의 비용을 안 적었다는 것은 24년도에 순금이 되지 않기를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올해 송금이 안 돼야 될 거잖아. 올해 송금이 안 돼야 될 건데 손금 산입의 세무조정을 꼭 해야 된다면 올해 손금이 돼버리는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 번 더. 회사는 24년도에 손금이 될 수는 있지만 24년도에 손금이 안 되기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장부에 저 손금 안 받고 싶어요 라고 장부에 비용을 안 적었다는 거예요. 그럼 장부에 비용을 안 적었는데 반드시 법에서 야 무슨 얘기냐 비용 안 적었으면 손금 산입해 라고 한다면 24년도에 강제로 손금을 받게 되겠죠. 우리는 송금 산입을 하지 않도록 해야 24년도에 송금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사건은 장부에 비용을 안 적었을 때 손금 산입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송금 산입을 하면 안 된다가 제재하기 위해서 송금 산입하면 안 된다 이 뜻이 아니라 다른 연도에 손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4년도에 손금이지 마라의 입장인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결혼할 때도 배웠던 뭐 기초적인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경정청구는 좀 이제 응용된 개념인데 그래도 2차라면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얘는 경정청구 대상이고 얘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에요. 자, 왜 그런지는 이제 좀 이따 사례로 이해할 것이고 그 사례 하기 위해서 뒤에 나올 내용이지만 미리 좀 할게요. 11쪽을 가보시죠. 우리 이제 법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입금이나 송금들은 원칙은 신고조정사항이지만 몇 가지 항목에 한해서만큼은 결산 조정 사항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때 이제 우리 대손금 나중에 이제 대손충당에서 배울 이제 대손금의 이제 사건 중에 신고조정사항으로 규정된 게 있고 결산 조정사항으로 규정된 게 있고 반드시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요거에 대한 이제 상세한 설명은 나중에 6장 대손충당은 가서 할 것이고 지금 제목만 이제 미리 같이 좀 외워볼게요. 지금 당장 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먼저 우리 이제 신고조정 사항에 해당하는 것들 첫 번째가 소멸시효 완성, 두 번째가 회생계획인가 혹은 이제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을 확정된 거, 그다음에 이제 신용회복 지원 협약에 따라 면책을 확정된 거 위에가 유사죠. 그리고 네 번째가 경매가 취소가 된 압류채권 네 가지. 이 네 가지 신고조정 사항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4개밖에 안 돼서 적으니까 얘를 확실히 외우시고 상대적으로 이제 결산조정 사항 요건은 좀 더 많죠. 그리고 외울 것도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얘를 먼저 1차적으로 확실히 외우시고 그다음에 이제 2차로 얘를 다시 좀 정확하게 외우도록 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가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부도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어음상의 채권. 다음에 외상매출금일 때는 누구만 되고 중소기업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채무자의 파산, 행방불명, 사망, 실종 등등. 회수기일이 이제 6개월 이상 경과한 30만 이하의 소액채권, 민사소송법 혹은 뭐 민사조정법 등의 화해 등의 결정.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 중에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한 거.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 수출한 채권 중에 한국무역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이제 확정된 거. 자, 그때 이제 우리는 여기 소멸시효 하나 하고 여기 있는 파산 하나 하고 요 가지고 좀 전에 했던 신고조정상, 결산조정상 개념을 잠깐 확인해 보면, 자, 어떤 회사의 이제 채권이 X1년도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고, 금방 얘기했듯이 소멸시효는 신고조정 사항이고, 신고조정 사항은 손금의 기속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X1년도에만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X1년도에만 순금이 돼야 될 항목인데, 우리 회사는 X1년도에는 장부에 비용하지 않고 X2년도에 장부에 비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세법은 어느 년도에 순금으로 한다? 24년. 신고조정사항은 그 사건이 발생한 그 년도에만 순금인 거예요. 장부에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그때 세법은 야, X1년도에 반드시 송금돼야 될 건데 너가 비용의 방법으로 송금이 안 됐네?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송금이 되라? 신고조정의 방법으로 송금이 되라 라고 해서 이렇게 송금 단위팩하겠죠. 마이너스 부는 뭐 나중에 충당 가서 할 거니까 지금 마이너스 부까지 몰라 좋겠고,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X2년도에는 손금이 아닌 것인데 부계 비용이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순금불산입 해주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되시죠? 까지는 뭐 결혼할 때도 배웠던 뭐 쉬운 내용이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응용 들어간 게 뭐냐면, 우리 현실 기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X1년도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X1년도에 손금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한 거야. 그럼에도 이제 회사가 부계 비용을 안 했다는 건 대부분의 경우에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격리과장 인지를 못한 거예요. 몰라서 안 한 게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시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러한 손금사님의 세무정도 법인이 X1료에 대한 법인세 신고할 때 격리과장이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는 걸 몰랐으면 실제로 신고할 때도 이 손금사님의 세무정을 했을까 못했을까? 못한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 신고 누락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이 회사는 이 X1년도에 송금을 받아야 될 것인데 비용으로도 안 냈고 손금 산입으로도 안 했잖아요. 우리 항상 송금을 받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를 안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X1년도에 송금을 못 받아가지고 상대로 세금을 많이 냈겠지. 그러면 그놈 송금 X2년도에 인정해주면 돼요? X2년도에 송금 인정해주면 돼?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고조정사항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연도에 송금될 수 없이 그 연도에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X1년도에 순금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았다면 X1년도에 세금을 더 낸 것이겠고, 우리가 당초에 신고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세금을 더 낸 걸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게 바로 뭐다? 경정청구인 것이겠죠. 그때 과세관청은 이렇게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의 순금 산입을 누락한 건 선택이에요, 실수예요? 실수고, 우린 실수는 고쳐주겠다의 관점이어서 얘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법인은 X1년도의 세금을 경정청구하면 사후적으로 저 손금 산입을 100을 받아가지고 옛날에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2차 시험에 어떤 법인의 과거의 신고 내역을 던져주면서 경정 청구로 감수할 과표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뭐 찾으라는 거예요? 신고조정사항의 과표 찾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차 시험에 어떤 법인의 과거 신고 내역이 던져주면서 그 신고한 것 중에 오류가 있는데 그 신고한 것의 오류를 바로잡아 가지고 과세 표준을 감소시키고 세금을 환급받을 때 얼마까지 될 거니는 뭘 찾으라는 것이다? 신고조정사항 항목을 찾으라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결산정상. 자, X1년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중에 100원의 이제 채권 관련해서 거래처가 파산이 되었대요. 그래서 거래처가 파산해서 못 받게 된 것은 결산조정 사항에 해당한 대손인 거 아시겠죠? 그럼 우리 이제 파산이 되면 대손금으로 송금 받을 수 있기는 있는데 얘는 결산이다 보니까 선택이 적용되고, 따라서 파산했다고 무조건 송금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장부에 선택을 해야 되죠. X1년도의 장부에 선택했으면 X2년도에 송금이 되겠지만 지금 X2년도의 장부에 선택을 했으니까 얘는 어느 년도에 송금? X2년도에 송금이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세법 X1년도 아니고 여기 X2년도의 송금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때 이 법인의 경리과장이 다시 과세관청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야, 나는 X1년도에 거래처가 파산한 사실을 몰랐다.
알았으면 그때 적어서 송금 받을 건데 내가 그때 몰라가지고 송금 못 받았고 따라서 X1년도에 내가 세금을 더 낸 것이니까 나 X1년도에 송금 받고 싶다. X1년도에 더 낸 세금 돌려줘라고 하면 경정 청구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과세관청 입장은 저렇게 X1년도에 장부에 안 적어서 송금을 못 받은 건 실수라고 봐요? 선택이라고 봐요? 선택. 너가 X1년도에 안 적은 건 선택한 것이 송금이 안 되길 선택한 것이고 전혀 오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소 신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정 신고라는 거예요. 적정 신고이면 경정 청구가 불가한 것이다. 반드시 과다 신고일 때만 경정 청구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쟤는 경정 청구가 안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여기에만 이제 송금이 되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렇게 경정 청구가 되고 안 되고는 주로 어떤 개념이냐면 신고조정 사항과 같이 반드시 송금돼야 되는 것이 누락이 됐으면 실수이기 때문에 경정 청구가 되지만 요놈처럼 결산조정 사항처럼 선택이 되는 것들은 실수예요, 적정이에요. 적정이어서 오류가 아니라는 컨셉이다. 경정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면 요 개념까지도 이제 응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요거 유인물 나눠드린 건데요. 잠깐 보면 우리 이제 그 손금은 아니지만 손금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게 이월결손금이잖아요. 손금이 되면 소득을 줄여서 과표를 줄이고 그다음에 이월결손금 같은 경우에 손금은 아니지만 각사소득에서 빼서 과표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월결손금 가지고 나의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죠. 각사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공제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소득공제도 있고 그때 이러한 이월결손공제는 선택이에요, 강제예요? 강제 항목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보면 어떤 법인이 이제 X1년도에 결손금이 100원이 발생했고 X2년도에 500원의 소득, X3년도에 600원의 소득이 발생했대요. 그럼 이 X1년도에 100원의 결손금을 이후의 소득에서 빼야 될 것인데 X2년에 뺄지 X3년에 뺄지 선택할 수 있어요? 아니면 소득이 발생한 1000년도에 바로 빼야 돼요? 바로 우리 현재 세법은 이월결손금은 강제예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요 100원의 결손금은 여기에서만 빼야 될 것인데 이 회사 경리과장이 실수를 해가지고 안 빼고 여기 X3년도에 이렇게 빼겠다라고 주장하면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X2년도에 내가 당초에 500원이라고 신고한 건 선택한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실수한 것이고 실수한 것이니까 실수는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얘가 경정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소득공제 있죠. 우리 회사가 올해 당년도에 결손이 발생하면 이것을 미래의 소득에서 뺄지 아니면 전년도로 소급해서 전년도의 소득에서 빼서 전년도의 세금을 돌려받을지 강제예요, 선택이에요? 선택이죠. 결손금 소득공제는 선택이에요. 그러다 보니 회사가 24년도에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어서 소득공제 가능한데 24년도에 결손금이 발생을 했을 때 야, 나는 소급 선택하지 않고 미래를 이월할 거야 라고 해서 소득공제 신청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소득공제 신청 안 했는데 이후에 26년도쯤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잘못 생각했습니다. 24년도의 결손금을 23년도로 소급하겠습니다 라고 과세관청에 요청하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 항목이고 그 24년도의 결손이 발생했을 때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선택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정 청구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요 정도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제는 다시 여기 9쪽으로 돌아가서 자 이제는 이제 마지막 게 대상인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신고조정 사항은 원칙이에요. 결산조정 사항이 예외니까 우리 이제 예외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뭐냐를 알고 있어야 될 건데 주로 이 예외에 해당하는 결산조정 사항들은 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금액에 정답이 없는 거야. 자, 이 개념도 좀 중요한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감가상각비 아시죠? 감가상각비가 이제 결산조정 사항인 이유는 뭐냐? 우리 회사가 기계장치를 샀다. 사용을 했으면 당연히 감가상각비가 틀림없이 발생을 할 것인데 올해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는 명백해요? 애매해요? 애매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회계학에서도 정답이 얼마인지 모르니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정액법이니 정율법이니 연수학계법이니와 같이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정답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감가상각비가 있는 건 맞지만 얼마인지는 누구도 모르는 사건인 것이죠.
그때 이제 과세관청 입장은 그래 이렇게 정답이 없는 것들 추정되는 금액들은 회사 너의 판단에 맡길게라고 하는 거야. 세법이 이거 손금은 손금인데 너의 판단에 맡길게.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세법은 올해 감가상각비가 한 200원 정도 손금이 될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회사 너도 200원이라 생각하면 부기 200 적어. 그럼 송 200 할게. 근데 너의 회사의 생각은 우리 회사의 생각은 가정하기를 150원이다라고 하면 150만 장부에 적겠죠. 그럼 세법도 얼마까지만 150까지만 송금이고 나머지 50은 너가 나중에 감가상각비라고 생각할 때 그때 장부에 적어의 컨셉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결산조정 사항들의 특징은 정답이 없는 추정되는 금액들이 이제 결산조정 사항적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다시 주의할 게. 그럼 이렇게 이제 추정되는 것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냐? 주로 외부와의 거래가 없는 비용들이에요. 자, 우리가 외부와의 거래가 있으면 금액이 명백한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 회사의 우리 직원은 우리 회사 특수관계는 맞지만 우리 회사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원이 한 달간 일하면 100원의 급여를 주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럼 그거 외부와의 거래가 있는 거고 명백히 100원이 비용의 컨셉이겠지. 또한 매출을 했다? 얼마 벌었는지가 금액이 명백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외부와의 거래가 있는 것들은 정답이 존재할 수 있지만 감가상각비 같은 것은 외부와의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그냥 내부에서 그 자산 사용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비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추정하는 것들은 주로 외부와의 거래가 없는 항목들이 될 것이고 이렇게 외부와의 거래가 없는 것들은 손금에만 존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외부와의 거래가 없는데 내가 돈을 벌었어. 그런 거 있으면 좀 알려줘. 저도 좀 해보게.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버는 경우에는 꼭 외부와의 거래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해야만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외부와의 거래가 없는데 숨만 쉬었는데 돈이 들어온다. 존재할 수 없는 개념. 그래서 이러한 결산정 사항은 어디에만 있다? 손금 항목에만 있고 입금 항목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까지 되시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결산조정사항이란 건 손금 항목 중에 그 금액이 얼마일 건지 추정되는 이제 사건들의 이제 사건들이 될 것인데, 그것들을 이제 이러한 개념적으로만 이해하면 될 거냐?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우리 이제 이게 외부와의 거래가 없어가지고 정답이 있다, 정답이 없다는 사실 주관적인 관점이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회사채 발행할 때 할인 발행하면 4일차 뜨는 거 아시고 4일차 생각하면 이자 비용이 되잖아요. 그 이자 4일차 생각의 이자 비용은 명백이에요, 추정이에요? 이 보는 사람의 관점마다 다른 거예요. 보는 사람의 관점마다. 어떤 사람은 야 그거 얼마인지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무슨 얘기냐? 그 4일차라는 게 현재 가치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우리 현재 가치 유의제할법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관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세법은 그러한 이제 자의적인 판단이 애매할 수 있으니 이렇게 결산조정 사항으로 보는 것을 뭐인지 법에 명백히 열거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은 그 열거하고 있는 것을 달달달달 외워주셔야 돼요. 뭐 이미 1차 때부터 공부 많이 해서 외우고 계시겠지만 확실히 외우셔야 되겠고 이제 이거 같이 해볼게요. 이거 못 외우면 2차 시험 못 풀어요. 자, 그 열거되어 있는 항목들은 1장 10쪽에 있죠.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자산의 감액 손실 이제 볼게요. 우리 세법은 자산의 평가를 할 때 원가법이에요. 원가법이라고 하는 것은 연도 말에 나의 시가가 변동하더라도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의 입금 성금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겠죠. 다만 세법은 예외적으로 그 자산과 특정한 자산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회계학에서의 손상차손의 개념과 동일한 감액 손실을 송금을 인정한다. 근데 이제 모든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자산의 특정 사유만 되고 그것을 확실히 외우셔야 되겠다. 세법의 관점에서 그것은 외부와의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컨셉인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제일 첫 번째가 재고 자산으로서 파손 부패의 사유로 시가 하락했을 때. 두 번째가 유형 자산으로서 천재, 지변, 화재, 수용, 폐강 등의 사유로 시가가 하락했을 때. 네 번째가 생산 설비의 시설 개체 기술 낙후로 폐기 손실. 다만 이때는 얼마 남기고 1,000원. 그 다음에 네 번째인가? 아까 세 번째였네. 이제 네 번째. 그 다음에가 이제 임찬 사업장의 원상 회복을 위한 시설물 철거. 그때도 이제 1,000원 남기고.
자, 그다음에는 이제 주식의 경우에는 다시 두 가지 사유가 있죠.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이 되었을 때나 아니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부도, 회생계획인가 혹은 부실지우 기업이 되어서 시가가 하락할 때 역시 이 주식의 경우도 우리는 얼마씩 남기고 1,000원씩 남기고 그리고 뭐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있지만 그건 나중에 해당 파트 가서 상세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자산에 감면 손실 안 외우면 못 푼다. 확실히 좀 외워주시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아까 했던 대손금 결산종 사항들 잔뜩 있었죠. 암기하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충당금들이야. 충당금. 자, 대손 충당금이니 퇴직급의 충당금이니 충당금인데 이 충당금들의 이제 기본 컨셉은 이런 것이죠. 뭐 회계학배도 잘 아시죠. 자, 우리 회사와 관련해서 뭔가 미래에 지출할 사건이 있어요. 미래의 돈이. 근데 현재 미래에 지출할 돈이 얼마인지는 지금 현재는 몰라. 하지만 회계학에서는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서 이 미래에 지출할 비용이 올해 우리 회사의 수익과 대응된다면 올해 수익이니까 올해 비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회계학에서는 이제 미래에 지출할 비용, 미래의 비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해서 지금 비용 잡고 대변에 이제 충당 부채 잡는 것이겠죠. 그런 것이 이제 회계학에서는 충당 부채, 세법은 이제 충당금인데 세법은 원칙적으로 그러한 충당 부채 회계 처리를 인정해야 하네요.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세법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죠. 권리의무 확정주의란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입금이고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손금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 확정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 금액이 1차적으로 명백해야 돼요. 금액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충당금의 사건들은 미래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그 미래에 확정될 비용의 예상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확정된 게 아닌 거예요. 그럼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올해는 손금이 안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그러한 권리의무 확정주의 입장에서 세법은 이러한 회계학에서 여러분이 배웠던 판매보증 충당부채, 하자보수 충당부채, 복구 충당부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한 여러 가지들의 이제 충당부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히 미래 대손 예상액, 아직 대손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래의 대손이 확정될 거지만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상해서 지금 미리 비용 송금하는 대손 충당금. 미래 퇴직급여 금액, 직원이 미래 퇴사야 퇴직금이 확정되겠죠. 미래 퇴직금 지급으로 확정된 금액을 지금 미리 예상해서 비용하는 퇴직급여 충당금.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비 뭐 이런 것들이 예외적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럼 이때 이것들은 금액이 명백하대요, 예상된대요. 예상. 미래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지금 미리 하니 우리는 정답을 모르는 추정의 사건인 것이겠고 당연히 예외적으로 충당금 회계 처리를 인정한다면 결산 조정 사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다시 이제 두 번째. 근데 우리가 이제 세법에서 오면 충당금이라는 표현인데 추가로 인정하는 게 밑에 있는 일시상각 충당금이 있죠. 우리 이제 감가상각 자산이면 일시상각 충당금이 부르고 비상각 자산이면 압축기장 충당금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일시상각 충당금도 이제 여기 위에 있는 감가상각비하고 미래의 송금을 조기 인정받는 거여서 요거하고 이제 유사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도 이제 결산중 사항이에요. 근데 이제 얘는 큰 문제가 있다. 위에 했던 대손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은 기업회계에서 인정하는 항목이에요. 그때 세법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러한 결산정 사항은 장부에 적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얘네들을 장부에 적어서 선택하는 게 갭 위배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밑에 있는 이 일시상각 충당금은 갭에서 인정하지 않는 개정 과목이에요. 따라서 장부에 비용으로 적어서 선택하는 순간 기업회계준 위배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세법이 그런 문제를 특별히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특례를 뒀냐면 요놈만큼은 손금을 받는 방법을 둘 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원래 결산조정사항은 무슨 방법으로 하는데 장부에 적는 방법, 결산 조정, 분기하는 방법으로는 되지만 일시상각 충당금은 장부에 안 적더라도 뭘로 해줄게? 손금 산입의 세무정 방식도 허용해 줄게. 둘 다 된다는 거예요. 장부에 적어서 송금봉도 됐고 너가 장부에 적는 게 기업회계준 위배 때문에 부담스럽다면 장부에 적지 말고 손금 산입으로 해도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될 게
아니 지금 그러면 이렇게 일시상환충당금은 손금산입의 세무조정을 허용했으니 두 가지 방법 다 인정하면 얘는 결산조정사항이 아니라 신고조정사항인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우리 신고사항이냐 결산사항이냐의 본질은 사실은 손금산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본질이 아니라 강제냐 선택이냐가 본질인 거예요. 만약 장부가 일시상환충당 관련해서 장부의 비용을 안 적었을 때 반드시 손금산입으로라도 손금을 받아야 된다면 반드시 손금 산입해야 된다면 이건 신고조정사항인 거예요. 근데 얘는 결산조정사항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장부에 적어서 손금 받든 장부에 안 적었을 때 손금 산입으로 세금을 받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손금 산입은 강제예요, 선택이에요? 선택의 손금 산입인 것이다. 강제의 손금 산입이 아니라 선택의 손금 산입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결산조정사항을 할 건데 다만 우리 수험생 목적에서는 뭐 사실은 신고조정사항처럼 생각해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 이제 시험에 보시면 회계사 시험이든 세무사 시험이든요. 제일 앞에 유의사항에서 이제 뭔가 적어요. 그때 보시면 꼭 뭐가 있냐면 선택 가능한 사건들이 있을 때는 세부담 최소화의 과정하에 세무조정하시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 항상 우리가 세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손금이길 선택하는 게 유리한 것이겠죠. 그래서 항상 얘는 손금이길 선택할 것이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계산 문제를 풀 때만큼은 신고조정사항인 것처럼 생각해도 좋겠다. 항상 손금상이 하시고. 그거 말고도 이제 밑에 IFRS 특례환급이 그다음에 특정한 준비금들도 우리 이제 손금 산입에 허용되는 그 결산조정 사항인들인데요. 요것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해생들한테도 여기까지는 좀 그렇다. 제게도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차생들도 당연히 여기까지만 좀 확실히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금방 했던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1번 문제. 요놈 이제 1번 문제를 이해하려면 사전 상식이 하나 필요한데 사전 상식을 하나 소개하면 우리 기업들의 이제 결산 과정을 잠깐 소개를 하면 자, 어떤 법인이 이제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앞으로 제가 특별한 얘기 없으면 항상 이제 제가 사례 들은 법인들은 사업연도가 1월부터 12월이에요. 자, 이 법인이 이제 1년간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격리과장은 평소에 뭉개를 했다가 이제 12월 말이 종료가 되면 결산을 하죠. 그래서 뭐 회계 원리할 때 처음 뵀던 뭐 결산 조정 분기에서 감가상각비도 잡고 퇴직급여 충당금도 잡고 대수 충당금도 잡고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에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우리는 처음 만들어진 그 재무제표를 가결산 재무제표다라고 해요. 우리 회사의 격리과장이 처음에 이제 재무제표 만들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법인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들은 회사가 만든 재무제표가 기업 회계기준을 준수했는지 위배했는지 이를 이제 확인하는 감사라는 데서 있어요. 회계감사 아시죠? 들어봤죠?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그러한 감사 대상 법인이라면 회사가 1차적으로 만든 가결산 재무제표를 공인회계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감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 이 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 회계사가요. 야, 너네가 만든 이 가결산 재무제표가 계획을 좀 위배했다. 계획을 위배한 항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수정해줘라고 수정사항을 제시를 해요. 수정사항을. 그럼 이제 회사는 이제 수정사항을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다시 재무제표를 완성하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재무제표가 그대로 최종 바로 픽스냐는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 상법에는 법인이 만들어진 재무제표는 그 법인의 주주총회, 주총 있잖아요. 주총을 열어가지고 주주들의 승인을 받게끔 해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의 확정은 언제 되냐면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득세 할 때도 그런 거 배웠을 거예요. 결산 확정일이라고 들어봤죠. 우리 소득세 할 때 이제 인정배당, 인정상해 소득 처분은 결산 확정일이고 결산 확정일이 바로 법인이 만들어진 재무제표가 주총회에서 승인해서 확정된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법인이 1년간 이익이 얼마인지 픽스가 되었으니까 그 이익 중의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을 주는 것이겠죠.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총에서 이제 재무제표가 확정이 되고 나면 아마 여기 이제 통상 한 2월 달쯤 돼요. 2월 달. 한 2월 말 3월 초에 이제 대부분 주총으로 확정을 해요. 그랬다가 이제 이 법인은 여기 25년 3월 30일 날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여기까지 있겠어요? 요게 이제 법인들이 이제 1년의 이제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의 상식을 알고 계시고 이제는 교재 읽으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다음은 주식회사 나무의 제7기 사업년도 결산 및 세무정 관련된 자료이다. 자, 시험은 이제 항상 보면 제일 위에 이제 어떤 회사에고 어떤 사업년도다 이렇게 뭐 줄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다시 뭐 자료 1, 자료 2에서 자료의 내용을 잔뜩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우리 뭐 회계사 시험은 주로 요구사항이라고 부르고 뭐 이제 세무사 시험은 뭐 물음 1, 물음 2 이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밑에 최종적인 물음은 제일 밑에 자료 밑에 주어질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자료를 다 읽고 밑에 물음 요구사항을 읽으면 다시 또 자료를 읽어야 되겠죠. 번거로우니 항상 이제 문제 푸실 때는 자료는 마지막에 읽으시고 일단 밑에 있는 물음 요구사항을 먼저 가서 이 문제가 뭘 요구하느냐를 읽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문제 읽으면서 이제 답안지 작성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구사항이 봤더니 1, 2, 3인데 우린 그중에 요구사항 1 먼저 해볼게요. 주식회사 나무는 외부 감사인의 요구에 따라 누락된 회계 처리를 모두 장부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바로 이 뜻이죠. 아까 우리 회사의 견의과장이 최초에 가결산 재무제표 만들었는데 거기에 감사를 했더니 수정사항이 있고 그 수정사항이 우리 법인도 그래 우리 회사가 잘못했네 공인회계사 네 말이 맞네 고칠게 라고 해서 고쳐서 재무제표를 확정했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회사 외부 감사인 공인회계사의 요구에 따라서 누락된 회계 처리 오류 사항들을 전부 다 수정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법인세 부담 최소화의 가정하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작성하고 각사 소득금액을 구하시오. 이 문제는 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까지 구하라 했는데 뭐 수업 시간 중에 그까지는 작성하지 않을게요. 그냥 각사 소득금액만 이제 구하는 거 할게요. 뭐 여러분들도 거기까지만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일단 요구사항 1번을 먼저 해볼게요. 자, 위에 자료 1로 가서 주식회사 나무의 외부 감사에는 회계 감사 결과 다음의 사항들이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자,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에 줄치시고 그게 뭔 뜻이에요? 장부의 비용 안 적었다는 뜻이다. 장부의 비용 누락했다는 거예요. 장부의 비용 누락. 아시겠죠? 그리고 이 외에는 모두 적절히 회계 처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 그럼 시험에 이제 이렇게 회사에 발생한 비용들이 있는데 장부에 누락했다라고 제시되는 순간 뭘 묻는 문제겠어요? 결산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 개념을 묻는 문제라는 걸 직감을 하셔야 돼. 우리가 장부에 적느냐 안 적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 무슨 사항이다?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밑에 요구사항에서는 봤더니 그러한 오류사항들 누락된 것들을 장부에 전부 다 적었다. 그럼 2개 적었으니까 결산 정도 다 성공이 되겠구나. 근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요구사항 2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장부에 안 적었다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는 결산 중 사항들은 송금이 안 되겠구나를 이제 알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시험에 이제 이런 식의 물음이 나온 순간 여러분들은 뭘 구분해야 되겠다? 장부에 누락된 비용이 있잖아요. 그 누락된 비용의 분석을 들어가야 돼요. 그때 분석은 이제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우리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각사 소득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 항목과 세법상 손금이 아닌 항목을 나누셔야 될 것이고 다시 손금인 항목 안에는 신고조정사항 항목과 결산조정사항 항목을 다시 나눠서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앞으로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면 이러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가 이제 마음의 숙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선생님이 수업 시간 중에 저렇게 풀었으니까 나도 저렇게 풀어야지 아니가 시험에 절대로 똑같은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문제 제시된 어떤 표현을 보고 내가 뭐가 포인트인지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평소에 공부를 할 때 요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푸는 거구나가 이제 캐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 문제도 뭐 때문에 이렇게 푸는 것이다? 봤더니 장부에 누락된 비용이 있고 장부에 누락된 비용을 요구사항 1은 장부에 적었다. 요구사항 2는 장부에 안 적었다. 이런 얘기 나오면 결국 결산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 묻는 얘기구나.
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시험용으로 소비된 재고자산의 원가라고 돼 있죠. 자, 내가 정상적으로 사용한 재고자산이니까 순금이 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결산이에요, 신고야? 신고. 왜 신고예요? 결산이 아니니까. 우린 결산이 예외잖아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 아시겠죠? 결산 사항으로 열거되지 않은 항목이니까 신고사항 400 쓰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시면 계산 근거를 쓰셔야 되겠지. 계산 근거를 쓸 때 원칙은 이제 원 단위로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원칙이겠지만 시험장이 이렇게 이제 원 단위로 다 쓰고 있으면 날 새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시험에는 답안 양식이 주어질 거예요. 답안 양식이. 그러면 이제 답안 작성할 때 항상 이제 제일 앞에 문제에서 제시한 답안 양식을 그대로 그리세요. 똑같이. 그린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계산 근거를 이렇게 쓸 것이고, 계산 근거 쓸 때 여기 단위 100만 원 이렇게 하나 써주세요.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여기 4라고 쓰면 이제 400만 원이다. 이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계산 근거는 꼭 이렇게 400만 원 아닌 4로 이제 100만 단위로 쓰시고, 하지만 해답이 있잖아요. 해답. 요거 위에 문제에서 제시한 해답 양식이 답안 양식이 있다 했었잖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뭘로 적고 원 단위로 적고, 아시겠죠? 밑에 계산 근거일 때만 별도로 단위 100만 원 이렇게 써주세요. 그다음 다시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종업원 인건비 미지급액해서요. 자, 인건비죠. 인건비 결산으로 열거된 바가 없었으니까 신고. 그래서 600이 될 것이고. 다시 이제 세 번째. 부패되어 판매할 수 없게 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자, 재고자산인데 부패래요. 우리 아까 재고자산의 감액손실 사이에 파손과 부패가 있었죠. 그럼 얘는 무슨 상황이다? 결산조정 상황이 될 것이고, 그 금액이 200. 네 번째, 수해로 인해 파손된 유형자산의 평가손실. 얘도 역시 유형자산 천재지변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제 그 금액 1200도 결산. 그 다음에가 이제 다섯 번째, 거래처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매출 채권의 대손금. 파산 역시 결산. 그래서 금액 600.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 자, 소멸시효 신고 중 사항. 그래서 그 금액이 400. 그 다음에 이제 7번, 은행 차액금에 대한 기간경과분 미지급이자. 얘가 좀 어려워요. 자, 요놈 어디로 가시냐면 해설 7쪽 한번 가볼게요. 해설의 7쪽. 7쪽에 보시면 거기 해설 1 해서 이제 금방 제가 칠판에 이제 답 쓰고 있는 내용들이 쭉 해설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결산조정사항 밑에 별표해서 찾았어요. 이거 보면 기간경과분 미지급이자를 결산조정사항에 분류한 이유. 자,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이자 비용은 결산조정사항으로 열거가 안 돼 있었잖아요. 이자 비용은 결산조정사항으로 열거가 안 돼 있어요. 그럼 뭐가 돼야 돼? 이자 비용은 신고조정사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자 비용은 신고조정사항이에요. 다만 우리 나중에 사장 기속시기 특례 파트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기속시기가 도래했으면 반드시 그 년도에 손금이 돼야 되지만, 세법상 기속시기 도래하기 전에 차입한 기간이 경과했대요. 차입한 기간이 경과한 기간경과분 이자 비용 있잖아요. 자, 그놈은 아직 기속시기는 도래하지 않은 거예요. 단순히 기간만 경과한 거예요. 그러면 올해 기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는 손금이 안 돼야 되지만, 기업 회의준에 따라 발생주의로 장부에 적으면 손금이 되고, 장부에 안 적으면 손금이 안 되는 것이죠. 걔는 결산조정사항은 아니지만 결산조정사항과 동일한 효과인 것이죠. 기간경과분은 장부에 적으면 송금이 되고 안 적으면 송금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밑에 읽어보면 기간경과분 이자 비용은 결산서의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송금은 인정이 되지만, 결산서의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즉 결산상 회계 처리에 따라 송금 인정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결산조정사항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기속시기 특례 규정 때문에 결산조정사항적 효과를 가지는 것이지 우리가 이자 비용을 결산조정사항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아시겠죠? 어쨌든 우리 이 문제에서는 이제 결산조정사항인 것처럼 분류해서 풀어야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앞 페이지 돌아가서 기간경과분 미지급이자가
100만 원 있죠. 결산. 그다음에 이제 8번째. 참고로 이제 금방 했던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나중에 사장 기속시기 할 때 다시 설명드릴 것이니까 이해 안 되시면 넘어가셔도 좋아요. 결론만 기억하고 넘어간다. 이유는 나중에 다시 배울 거예요. 다시 이제 8번. 판매 보증 충당금 전입 누락인데 먼저 참고 이제 전입이라는 단어 헷갈리시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 전입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충당금 100원 이렇게 부채를 잡잖아요. 부채를 새로이 잡을 때 차변에 이제 비용을 전입액이다 이렇게 그래서 충당금 잡으면서 비용 인식하는 거. 충당금 잡으면서 비용 인식하는 걸 우리는 전입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반대로 이제 충당금 없애면 수익으로 바뀌겠지. 그런 것은 뭐라고? 환입한다라고 불러요. 충당금 잡고 비용하는 건 전입. 충당금 없애면서 수익이 되는 건 환입이다. 그렇게 불러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판매 보증 충당금 설정하는 비용을 누락했다는 거예요. 회계학상으로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얘 결산이에요? 신고예요? 손금이 아니에요. 손금 자체가 아닌 것이다. 아까 앞에서 공부하기를 세법은 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특별히 대손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일시상 충당금 같이 몇 가지 예외적인 충당금들만 인정하는 것인데 판매보증 충당금, 하자보수 충당금은 애초에 손금이 될 수 없는 항목이다. 우리가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신고사항이니 결산사항이는 기본 전제가 뭐야? 손금이고 입금인데 언제 입금이고 손금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이 개념인 것이다. 애초에 손금이 아닌 것은 결산인지 신고인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장부에 적어도 손금이 안 되고 장부에 안 적어도 당연히 손금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결산사항이니 신고사항이니 결산사항이니는 장부에 적는 방법 하나로만 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신고사항은 장부에 적는 거 말고도 세무조용으로도 입금 손금이 되는 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한 개만 될 거냐 둘 다 될 거냐는 건데 얘는 애초에 손금이 아니니까 한 개도 안 되고 두 개도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결산사항 신고조용사항이 아니라 아예 손금이 아닌 항목이다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감가상각비는 뭐 당연히 결산 중 사항이겠죠. 그래서 여기 1300.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누락된 비용의 성격들을 다 구분하면 위에 게 1400, 그 다음에 게 3400, 그 다음에 게 200. 그래서 누락된 거 전체 5000이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당기 세무정 관련된 기타 자료에서요. 첫 번째, 회계감사 시 회사가 제시한 당기순이익은 2억. 이어서 요 바로 이 뜻이에요. 우리 회사의 견해과장이 최초로 자기가 작성한 가결선한 재무제표사항의 당기순이익은 얼마다? 2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때 요 회사의 최초 당기순이익은 2억인데 그 2억 안에 세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내용 마저 읽어보면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당기법인세 비용은 2천이다. 우리 법인세 비용은 항상 송금불산입인 거 아시죠? 왜 그런지는 나중에 3장 송금 파트 가서 할게. 법인세 비용은 항상 송금불산 항목.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당기의 일시상각충당금 1,500의 설정이 가능하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일시상각충당금 1,500은 결산사항인데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것이겠죠.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항상 시험에 세부담 최소화로 나올 거니까 항상 손금이 되도록 해라 라고 했죠. 여기까지 아시죠? 그러면 2,500 손금이 돼야 되는데 현재 장부에 비용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장부에 비용 했다 하면 기업회계 준 위배사항이에요. 그래서 위에 주어졌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일시상각충당금 1,500을 장부에 비용했으면 기업회계 준 위배사항이고 아까 위에 자료 1에 오류가 있다라는 거 안에 제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표현이 없다는 얘기는 장부에 비용 안 했다는 얘기고 장부에 비용 안 했으니까 손금 산입하라라는 뜻이다. 세부담 최소화의 가정하에. 그래서 1,500의 손금 산입의 세무정이 되겠고 3, 4번은 별 의미 없는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풀 건지 이제 해볼 건데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각사소득이에요. 그때 각사소득은 당기순이익에다가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의 가산조정과 입금불산입, 송금산입의 차감조정을 해서 각사소득을 구하게 되겠죠. 그때 회사가 최초로 만든 재무제표사항의 당기순이익 2억인데 우리는 이 당기순이익 2억 자체에 대해서 이미 세무정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요 2억 자체에 대해서
아까 법인세 비용에 송금불산이 가산이 2천이 있었고 일시상환충당금에 손금산입 2,500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하시겠죠?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회사의 거래 내역을 만든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세법상 회계학과 세법의 차이가 요것들인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 회사는 공인회계사가 요 5천만 원의 수정사항이 발생했잖아요. 그때 그 5천만 원의 수정사항을 요구사항 1은 반영하는 걸로 반영 안 하는 걸로 반영하는 걸로 했죠. 그럼 회사의 최종 확정된 당기순이익은 얼마? 1억 5천이겠지. 여기 누락된 비용이니까 비용 이해하시겠어요? 최초의 당기순이익은 2억이었지만 그 2억의 회계 처리할 때 오류가 지금 좀 전에 얼마? 5천 있다라고 했고 요구사항 1은 그 5천을 전부 다 장부에 비용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회사의 최종적인 확정된 당기순이익은 얼마다? 1억 5천이다라는 뜻이고 그럼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는 법인세 신고할 때 이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2억으로 봐야 돼? 1억 5천으로 봐야 돼? 1억 5천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우고 이제는 최초에는 요거였지만 누락된 오류가 있는 5천을 비용을 반영해서 회사의 최종 확정된 당기순이익은 1억 5천이다. 그때 이 당기순이익 1억 5천을 기준으로 각사수를 구해보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때 우리 1억 5천은 2억과 5천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2억과 관련해서는 이미 문제에서 이런 세무정이 있으니까 하라 했던 것이고 이제는 이 5천에 대한 추가 세무정을 하시면 되겠다. 현재 5천에 대해서 장부에 비용을 추가로 적었을 때 장부에 적힌 이 비용 5천에 대해서 세무정할 게 있을 거냐를 보시면 이 두 가지는 세법상 송금이라며 세법상 송금이고 얘는 장부의 비용에서도 송금돼도 되고 송금 산입해서도 되는데 비용 적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된 것이어서 문제없고 얘는 장부의 비용 적는 방식으로만 송금이 될 건데 장부에 적었으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하지만 요 놈은 절대로 송금이 안 될 거죠. 절대로 송금이 안 될 게 현재 장부에 비용으로 적혀 있으니까 손금불산입 200에 가산 조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최종적으로는 이제 전체 가산 조정은 2,200, 전체 차감 조정은 1,500. 그래서 최종적으로 각사 소득은 1억 5,700이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바로 전부 반영했을 때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요구사항이고. 자, 이제 두 번째 요구사항. 두 번째 요구사항은 뭐냐면 먼저 문제를 해볼게요. 요구사항 1을 가보시면 나무의 외부 감사에는 중요성 기준에 따라 가지고 누락된 회계 처리를 장부에 비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건 뭐 뜻이냐면 아까 이제 오류가 있는 금액이 5천이었잖아요. 이 기업의 규모가 1조래요. 이 기업의 규모가 1조. 1조에서 5천만 원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공인회계사 관련된 이제 외부감사법에 보면 금액이 굉장히 미미하면 수정 오류이지만 수정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마치 우리 이제 법인세 할 때도 보시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같은 것을 자산으로 적어야 될 건데 비용으로 하면 직상의제 보잖아요. 근데도 금액이 별로 안 중요하면 직상의제로 안 보는 예외가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금액이 별로 안 중요하다면 오류사항이지만 수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다. 이해되시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미반영. 하나도 5천만 원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 미반영했을 때 회사의 최초 당기순이익 2억이었고 그때 이제 2억 자체에 대해 2억 거래 자체에 대해서 세무정할 게 요것들인데 이제 추가로 누락된 5천의 비용이 있지만 한 푼도 비용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회사의 최종 확정된 당기순이익은 얼마? 2억이죠. 그러면 그때 물어보죠. 이렇게 추가로 비용한 게 없으니까 세무정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해볼게요. 자, 이놈 신고조정사항은 아까도 강조했듯이 얘는 무조건 올해 뭐가 돼야 돼? 손금이 돼야 돼. 그때 비용 적어서 송금해도 되고 손금 산입해도 되는데 현재 얘는 첫 번째 방법인 비용으로 적었다 안 적었다? 안 적었다. 비용으로 안 적었으면 반드시 뭘로? 손금 산입으로. 그래서 얘는 꼭 손금 산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 세무조정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 얘는 손금 내는 방식이 뭐 하나밖에 없대? 장부에 적는 방식밖에 없대요. 근데 장부에 적었어 안 적었어? 안 적었죠.
그러면 얘는 올해 송금될 수 없는 것이다. 근데 그에 반해서 얘는 무조건 송금이 아니죠. 적어도 송금이 안 돼야 되고 안 적어도 송금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안 적었으니까 세무정할 필요가 없겠죠. 손금 아닌 걸 장부의 비용 안 했으니까 얘는 세무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때는 요 세무정만 추가로 발생하겠구나가 되면 여기 2,000, 여기 2,900 하게 되면 요 금액이 1억 9,100이 되겠죠. 이렇게. 결국 봤더니 5천을 장부에 전부 다 적었을 때 하고 한 푼도 안 적었을 때 각사 소득의 차이가 얼마가 나냐면 3,400이 나죠. 왜 이 3,400이 나냐면 이 3,400은 바로 5천 때문에 발생한 차이인데 앞의 경우에는 5천을 전부 다 비용을 했을 때 각사 소득에서 4,800을 차감할 수 있었죠. 5천을 비용했는데 200은 절대로 송금이 아니다 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 푼도 비용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1,400의 송금 산입에서 1,400은 송금 받았지. 이해되시죠? 결국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경우에는 이 둘 다 송금이 된 것이고 두 번째 경우에는 신고조용사항인 1,400만 송금이 된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얘는 위에 건 두 개의 방식 다 되죠. 그래서 비용 방식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손금 산입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 결산종 사항 중은 뭐만 된다? 첫 번째 있는 비용 방식으로만 송금이 되고 두 번째 있는 손금 산입 방식으로는 송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저 3,400 송금 못 받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장부에 적었느냐 안 적었느냐 적었느냐 안 적었느냐에 따라서 소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뭐에 한정하는 것이다? 결산 조정 사항에만 한정하는 것이지 신고 조정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손금이 아닌 것들은 적고 안 적고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요구사항 3을 풀 수 있을 건데 요것만 하고 10분 쉴게요. 좀만 참으세요. 3번 주식회사 나무는 외부 감사인의 승인하에 누락된 회계 처리 중에서 법인세 절감을 위한 최소한의 분계만 반영하기로 했다. 자, 법인세 절감을 위한 최소한의 분계. 이게 뭔 뜻일까? 일단 법인세를 최대로 줄이라는 거예요. 그럼 법인세를 최대로 줄이려면 이 4,800을 다 송금 받아야 되겠지. 둘 다 송금 받아야 되겠잖아요. 그럼 그때 둘 다 송금을 받고 얘는 뭐 절대로 송금이 될 수 없겠고 이 둘 다 송금을 받을 때 장부에 최소한으로만 적겠다는 거예요. 둘 다 송금을 받는데 장부에 최소한의 비용만 장부에 적겠다는 거예요. 그때 둘 다 송금을 받으려면 뭐는 꼭 장부를 적어야 돼? 3,400은 꼭 장부에 비용을 적어야 될 것이고 1,400은 둘 다 가능하니까 얘는 장부에 안 적는 방식으로도 가능하겠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결국 문제에서 묻는 최소한의 분계만 한다라는 표현은 이 표현이 가진 의미가 뭐다? 결산 조정 사항만 장부에 비용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결산 조정 사항만 장부에 비용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최소한의 분계를 하라는 얘기가.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한번 해보면 최초의 단기 순이익 2억 그리고 가산 조정 2,000, 차감 조정 1,500은 누락된 비용과 상관없이 픽스가 되어 있고 이제 최소한의 분계는 바로 결산 조정 사항에 해당하는 3,400을 비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의 확정된 단기 순이익은 1억 6,600일 것이고 그때의 세무조정을 해보면 자, 우리는 이제 얘는 비용으로 했고 순금이 되니까 아무런 세무이 없을 것이고 그에 반해서 1,400은 비용 안 했잖아요. 비용 안 했지만 얘가 반드시 송금이 돼야 되니까 우리 뭐라 할 것이다? 손금 산입의 세무조정을 하겠죠. 그래서 쟤는 손금 산입의 세무조정. 아시겠죠? 송금을 인정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신고조정 사항은 두 개의 방법이 다 가능하니 첫 번째 방법을 안 하고 두 번째 방법을 적용한다라는 의미인 것이다. 아시겠죠? 나머지 이제 밑에 있는 200은 손금 아닌 걸 비용 안 했으니까 세무할 필요는 없겠죠. 하게 되면 가산 조정 2,000, 차감 조정 2,900 해서 최종적인 결과는 요 숫자하고 똑같게 될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겠죠?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